박 교수는 역사학계 인맥을 봐야 역사 왜곡의 실상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다고 했다. 8가지로 산지에 있던 일본의 서기와 고서기를 하나로 통일해 1대부터 32대 청왕까지 가짜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이 구로이타 카츠미인데, 그가 한국에 와서 조선사 35권을 편찬했고, 그 아래 이마니시에 이어 그 밑에 이병도가 한국 고대 2000년을 지어버리고 그 자리에 일본 역사를 넣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 겁니다. 맞을 거예요. 원래 점령했던 나라가 점령당한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건 늘 있어왔던 일이에요. 뭐 전 세계가 다 그래 왔으니까. 자, 그랬는데 이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은 과연 일본인에게만 있느냐예요. 나 이 부분은 꼭 짚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은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 모를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하고 나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했던 거는 일본 제국이 지배자가 되고 조선이 밑으로 들어와서 병합됐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역사를 위에 얹히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주도적 세력이니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도 했던 게 뭐냐? 내선일체입니다. 내선일체 뭐예요? 조선하고 일본은 조상이 같답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조선이 조상이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 조선하고 일본은 조상이 같습니다. 한민족과 일본은 조상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이거 물이 왜 이렇게 짜요? 네? 짜나.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조상이 같습니다. 내선일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일본은 역사 왜곡을 일본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역사적 지평은 만주, 중앙아시아까지 뻗쳐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설했던 이성계, 그 이후에 조선 왕조의 세력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만주나 이쪽에 됐던 영유권을 조선 스스로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서령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선 왕조가 인정하는 역사책이 아닌 모든 역사책들은 죄다 수거해서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책을 숨기는 자들이 다 있으면은 색출해서 삼족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명나라 아래 4대하는 국가로 4대주의적 역사관을 만들어버려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제약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규모보다 조선 선배들, 즉 4대 부들이 왜곡했던 규모가 더 컸어요. 우리 스스로를 한반도에 가두는 일들은 조선시대 4대부 성리주의자들이 했습니다. 왜? 명나라에 4대하기 위해서. 난 이건 큰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해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참 희한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제야사학자가 비판했던 우리나라에 친일사학자가 없다. 아니에요. 저 인정합니다.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야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강단사학자들을 다 친일사학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인 거예요. 그건 아니다예요. 너무 나갔다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닌 사람도 많다예요. 근데 왜 모든 것들을 다 친일사학으로 매도하냐? 왜? 요즘 제가 제야사학자들이랑 활동하면서 이 견해가 다르니까 바로 쟤네들이 들어온 프로그램이 뭐냐? 친일파 김정민입니다. 역시나 무조건 저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친일파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강단사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냐? 천만에 만만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강단사학자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여기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최근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유튜브에 김정민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김정민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뭐 이제 좀 많이 그래도 손을 봐서 상당히 현실에 가까워졌어요. 현실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 사이비 역사학자. 이렇게 나오죠?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자들이 사입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현장 답사라던가 문헌을 본 양을 비교하면요 아마 저보다 적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외국어 몇 개나 할 줄 알아요. 외국어를 많이 할 줄 알아야 그 나라의 문헌을 보면서 비교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승이 얘기한 거 그대로 받아서 논문 써서 그대로 제출해서 박사학위 받고 줄 잘 서서 교수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 신라의 그 왕조라던가 그 신라의 그 지배층들이 중앙아시아와 연계됐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지. 그래서 그 로마 왕국 신라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일본인이었고 일본인이 최초로 신라가 중앙아시아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받아들여져서 뭐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느냐? 전혀 안 됩니다. 아무리 물적 증거, 유적, 유물, 기록 이런 게 발견이 돼도 자기 스승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언제 한번 당해봤냐면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의 이제 샤머니즘이나 그 다음에 몽골 고대 그 풍습 그 다음에 고대사 이런 걸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 그 역사 교수들하고 함께 제가 가서 가이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이킹족들이 쓰는 룬 문자의 기원은 여기 몽골 오르혼 언덕에서 발견되는 탐가 문자다 라는 얘기를 내가 쭉 했어요. 근데 거기 역사학자가 저를 굉장히 비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김 박사님 그 박사님이 얘기한 거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 내용에 목숨을 왜 걸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왜? 학계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에 벗어나면은 학계에서 매장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스승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스승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 혹시 러시아는 가봤나요? 안 가봤대요. 중국은요? 안 가봤대요. 당연히 냉전시대 때였으니까. 그럼 무슨 책을 보고서 그러한 그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겁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한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책 갖고서 결국 자기들 선후배끼리 서로 논문 돌려가면서 짝짓기 해서 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존 얀센이라는 스웨덴의 역사학자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룬 문자 학자의 이름을 왜 모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쓴 논문은 봤어요? 안 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몽골에 가가지고 오르혼 언덕에 있는 투르크 탐가 문자를 연구하면서 도출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지금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 바이킹의 후손들의 룬 문자가 사실은 중앙아시아 더 멀리는 몽골 초원에 있는 투르크 탐가 문자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 변형된 형태라고 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족들이 숭배하는 오딘이라던가 토르라던가 이런 신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기마민족들로 그 아시아계 기마민족이 그 북유럽 쪽의 백인 지역을 점령하고서 세운 나라가 바로 아스가르드다 라고 그 사람이 썼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외국 문헌도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울란바토르 근처에 토니우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매우 유명한 돌골 시대의 재상이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 이 사람 이름도 모를 거예요. 이 토니우쿡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가면 그 밑에 영문으로 딱 써 있어요. 왜냐? 거기 존 얀센 교수가 왔다 갔었거든.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느냐?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투르크 탐가 문자는 바이킹의 룬 문자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딱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거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보십시오. 왜 국내 자료만 보십니까? 해외 자료 안 보세요? 내가 막 했죠. 내 말이 맞죠? 그래서 개박살 내버렸죠. 제가 이렇게 강단학자 교수들도 개박살 내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사이비 교수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역사학자. 왜? 어쨌든 저는 전공이 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 선배, 스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건 다 그거는 사이비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슬픈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좌고 우고 그 역사학계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진실이나 어떤 사실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모든 역사 연구가 다 진영 논리로 나갑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요건 통과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류 역사 학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주의에 대해서이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 역사 서술은 국권 침탈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신채호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국권 침탈로 더 이상 국가와 민족 역사를 동일하게 서술할 수 없게 되자라며 신채호의 역사인식이 민족주의에 치우쳐 비역사학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역사학자로서의 뭐 등등등등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강단사학자들도 자신들의 학계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그 제야사학자들을 비판합니다. 그건 난 좀 옳지 못하다고 봐요. 왜냐? 제야사학 쪽의 연구 중에도 맞는 부분들은 있어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윤내영 교수가 연구한 내용 같은 거는 상당히 저도 주의 깊게 봅니다. 왜? 그 사람은 중국 25사를 꿰뚫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역사학자 중에 중국 25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읽어본 사람은 있을까? 난 좀 회의적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중국사를. 그래서 중국 문헌에 입각해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은 내가 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외 다른 잔챙이 제야사학자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보여줄 거지만 그런 거는 저는 들을 가치가 없지만 그런 내용들은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죄다 몰아버리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럼 제야학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민족주의를요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대예요. 제가 왜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얘기했느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 고대사 부분도 취미로 연구했어요.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풍습도 많이 찾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정사로 인정되지 않은 한단고 기대가 됐던 부도지가 됐던 이런 기록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이라던가 풍습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발표도 많이 했죠. 물론 강단사학계에서는 아예 취급도 안 했고 제야사학자 쪽에서는 제 거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초창기에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제야사학자들도 제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민족주의가 없어요. 이게 제야사학자와 저와의 큰 차이점이었어요. 왜?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여러 가지 풍습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의 풍습이 우리랑 똑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랑 고대사를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와갖고 그 여러 가지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김정민 박사라 치면 많이 나오니까 역사 김정민 박사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한번 참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 유라시아에 고대 유라시아 대륙에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12황국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나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 같다. 왜? 헝가리, 위구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리나라,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등등의 고대 역사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 기록을 면면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족들의 풍습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 이게 민족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과 같은 국가입니다. 여러 다민족 국가가 넓은 땅에 함께 살면서 정치적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고대사를 연구하고 한국에 와서 발표를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영역은 거의 유라시아 대륙 전체였던 것 같다 하니까 우아한 거예요. 김 박사님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달라지죠. 왜? 이거 전체를 조선이라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고조선은 아니다. 이 조선이라는 명칭은 국가 명칭이라기보다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개념이다. 즉 합중국이라는 의미를
조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조선의 정의는 바로 알타이계 어족, 이제는 플러스 백인까지 집어넣습니다. 인도 유럽에. 왜? 제가 최근 연구하면서 그게 다 합쳐지다가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백인과 아시안의 연방제적 정권으로서 다민족, 유목민족적 성격을 띠면서 쿠릴타이라는, 즉 화백제도와 같은 그 제도를 가지고서 다스렸던 시스템 그 자체를 조선이라 부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이라는 개념을 유라시아까지 확장시키면 안 된다. 그거는 이 지역 동북아시아에서만의 얘기지만은 조선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것을 승계하면은 그 나라가 조선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금나라도 조센이라고 불렸고, 카자흐스탄도 그 이전에는 주스, 주잔이라고 불렸고, 몽골은 조잔이라고 불렸고 하는 식으로 조선의 비슷한 이름들이 광범위하게 유라시아 대륙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이라는 것이 곧 한민족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반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제야사학제는 민족사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단 뭐로서? 합중국의 일원으로서. 즉 연방국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한국이라 보면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게 제국주의적 역사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유목민 국가에서도 걔네들의 통치 시스템을 보면 다민족 국가의 연방 시스템을 가지 절대 그 모든 민족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라시아를 거의 안 가봤습니다. 가봐야 관광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목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농경민족적 관점에서 다 그냥 한민족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면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사관은 과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사상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 나기 직전서부터 유럽에서 일어났던 민족주의 운동과 관계가 깊어요.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범투르크주의 등등으로 고대 봉건사회가 깨지고 산업국가로 가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 국가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면서 보다 많은 소비시장을 거느릴 필요가 있었던 이 산업국가들은 소비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범무슨주의 이렇게 묶어가지고 넓은 시장을 확장해서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민족주의가 일어났다고요. 그 자세한 부분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서양에서 민족주의가 시작된 것이고 그 민족주의가 우리나라 구한말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당하는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민족주의는 서양의 학문에서 기원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 고유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반발하는 제야사학자 무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댓글도 엄청 달리겠죠. 하지만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떤 사대부가 민족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언제 민족주의 역사관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민족주의란 말 자체가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 아닙니까? 서양에서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야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제야사학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들어온 사상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친일에 대한 규정이 이분법적 태도에 있다는 주장.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건 통과할게요. 제야사학계에 대한 주리 역사학계에 대한 비판. 이것도 뭐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단사학. 이건 이제 송호정 교수. 제야사학자에서 대표적 친일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위에부터 한국 상고사와 서술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것은 국정교과서를 편찬해 사용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1970년대 말부터였다. 잘 새겨두십시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사, 즉 한국 상고사 문제는 이데올로기 논쟁의 표적이 되었고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존재가 되었다. 맞습니다. 이건 진짜 100% 동감해요. 송호정 교수가 친일파다. 이런 거 안 믿어요, 저는. 저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은 맞아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유사 역사학자들은 항상 단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요거는 문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건 아니다. 고대 고조선은 한민족이 건설한 단일민족 국가 아니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해요. 현재 국가적 상황이 매우 큰 위기이기 때문에 단군을 구심점으로 한 민족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 역사학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 사학은 식민지란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사에서 발전을 한 것이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나왔듯이 우리나라에서 민족사학과 그 다음에 제야사학자의 갈등의 쟁점의 한가운데는 어떤 실증적 고증이냐 이런 것보다도 이데올로기 논쟁이에요. 자, 미국에 대한 시각, 강당사학 친미적이다. 그 다음에 제야사학 반미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야사학 중에도 친미적인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비율이 적다는 겁니다. 강당사학 중에도 반미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강당사학과 제야사학.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써놨죠. 왜냐? 솔직히 모르겠어요. 초창기는. 근데 요즘은 둘 다 친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노란색을 쳐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나라 그 고대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 논쟁, 좌파우파, 그러니까 강당사학과 제야사학자 간의 역사 논쟁에는 바로 근대사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우파 쪽에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고대사 쪽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나라 우파 정치학계에서 저를 외면시켜버립니다. 왜? 학연, 혈연, 지연, 자기네 이권 카르텔에 맞지 않고 고대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좌파 정치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좌파 쪽에 가서 고대사를 이야기하면 환영을 받지만 제가 국제관계를 얘기하면서 박정희나 이승만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면 바로 좌파도 저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어떠한 국익적 관점이라던가 어떤 사실보다는 집단 간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단, 자기 스승,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그 프레임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바로 사이비로 몰아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위키피디아의 저를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현실 역사에 영향을 끼친지를 봐야 됩니다. 자,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 고대사 연구를 포기했다라는 얘기 아까 나왔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사 연구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하버드에서 고대사 관련 각종 컨퍼런스 및 강의를 개최해왔다. 미국 역사학계와 학도들은 고대 한국사의 갈증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 중단 선언으로 EKP 사업은 종료됐으며 월급의 60%를 지원하던 한국교류재단의 계약도 2017년 1월에 종료된다. 끊어버렸어요. 이름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의 고대사를 미국에 알릴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이거 할 때 우리나라 제야사학자들이 엄청나게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좋아. 끝냈어. 그러면 제야사학자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 논쟁의 중심에는 한사군의 위치가 있습니다.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냐 요소 지역에 있었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야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강단사학자들이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여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얘기했던 한사군 논쟁 이거를 쫓아낸 다음에 지금 정권까지 바꿨죠. 바꾼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한사군을 요소 지역에 있다고 주장하는 책을 만들어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미국에 배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어 번역하는데 미국 교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연구시켜 가지고 연구비 줘서 출판 작업을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강단사학자들이 미웠던 것이고 그냥 강단사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밀어내고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후속 조치. 그럼 미국에다가 대고 제대로 얘기하던가 제대로 된 역사책,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요서 한사군서를 그러면 역사책에 써가지고 출판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 역사학자들 되게 와갖고 연구비 주면서 지네들이 그러한 책을 영어로 출판하게 만들던가, 그래서 그게 미국 학계, 대학계에 한국 고대사에 편입되도록 노력을 하던가. 왜 안 해요?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정권도 바꿨잖아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좌파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 안 바꿀까요? 중국이 있어요. 그 뒤에. 그래서 안 바꿉니다. 아가각 떠들어가지고 저 새끼들 친일파다 해갖고 쫓아내고서 막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동북공정에 대한 아무런 대학 논리도 안 만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요. 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전 국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왔죠? 한사군에 대한 얘기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사군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잠깐 앞쪽에 나올려나? 안 나오는구나. 자, 여기 보면 그냥 읽을게요. 그러나 자료와 지도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고조선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가 현재의 요령성 일부로 경계를 한정했다. 실제 고조선 영토는 이보다 훨씬 북동쪽인 남만주 일대 및 길림성과 흑룡강성 연해주까지 이르렀다. 또 고조선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2333년인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지도엔 기원전 3세기 무렵의 고조선 영토라고만 돼 있었다. 그래요. 저도 이거 문제점이라 생각해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면은 바꿔야겠죠. 그럼 바꿔서 교과서에 실으라니까. 그게 제 주장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사군은요, 요소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있지 않았다고 봐요. 그 당시 한반도는 고조선 시대 땐 변방이었어요.